비트코인 갖고 계신 분들 요즘에 마음이 조금 복잡하실 겁니다. 작년 10월달에 비트코인 한 개 값이 거의 2억까지 올라갔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겨우 1억 원 회복했습니다. 이 고점 근처에서 매수하신 분이라면 가진 돈이 거의 반토막이 난 셈인 건데, 그동안 이제 곧 상승한다 뭐 이런 얘기들 한두 번 들으신 게 아니실 건데요. 근데 그때마다 잠깐 상승하다가 또 다시 빠졌었죠. 그래서 이번에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을 때 많은 분들께서 똑같이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이거 지금 또 잠깐 상승하다가 또 하락하겠지 뭐 이런 생각들 당연히 드실 거고,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지금 한 달 동안 비트코인 가격을 짓누르던 어떤 일들이 며칠 전에 조용히 멈춰버렸거든요. 그게 무슨 일인지,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한지 오늘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시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상승 중에 있고 한 개당 1억 원을 돌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이런 상승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에 합의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풀렸고, 이에 따른 유가가 급락하다 보니까 당연히 금리 인하 얘기까지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이건 맞는 얘기겠죠. 그래서 오늘 가격을 밀어올린 직접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건 딱 오늘 하루만의 얘기일 뿐입니다. 진짜 궁금한 거는 비트코인이 9천만 원대 초반 부분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이 반등들, 이게 대체 왜 반등했을까요? 많은 분들께서 이거를 쇼스 퀴즈라고 불렀습니다. 이 쇼스 퀴즈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실 텐데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가격이 하락한다에 돈을 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격이 갑작스럽게 상승하면 그 사람들은 손해를 막고자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을 다시 사야 됩니다. 그렇게 등 떠밀려가지고 사는 물량들 때문에 가격이 더 튀어오르는 현상, 그게 바로 쇼스 퀴즈고요. 한마디로 매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떠밀려서 산다는 거죠. 근데 한 분석가가 이 설명에다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반등은 쇼스키즈가 아니라는 건데요. 그리고 그 분석가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쇼스키가 진짜였다면 반등 직전에 특정 신호가 먼저 나타나야겠죠. 근데 이번에 그 신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최근에 열흘 동안 사겠다는 사람들이 팔겠다는 사람보다 더 많았다라는 거고, 이건 등 떠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매수한 게 아니라 진짜로 매수하고 싶어가지고 이 수요의 증가가 나온 매수 흔적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진짜 질문이 생기죠. 아니, 등 떠밀려 산 게 아니라면 대체 누가 이 시점에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시작을 한 걸까요? 그 답을 찾고자 하신다면 가격이 빠지던 지난 한 달을 먼저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조용하게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큰 펀드가 하나 있는데요. 이걸 ETF라고 부르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 사람 돈을 모아가지고 대신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큰 바구니입니다. 주로 기관, 그러니까 돈이 아주 많은 큰 손들이 이 바구니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들어오는데요. 근데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이 바구니의 돈이 13거래일 연속으로 빠져나갔고, 이건 이 바구니가 처음 생긴 2024년 이후로 가장 긴 기록입니다. 그리고 빠져나간 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무려 6조 원이 넘어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시장에서 가장 돈 많은 큰손들이 한 달 내내 비트코인을 팔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트코인 9천만 원대 초반까지 밀린 진짜 이유는요. 쇼스퀴즈도 복잡한 이유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일 큰 손들이 계속 매도를 쳤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바로 이 흐름들이 며칠 전에 멈춰버렸습니다. 이번에 6월 초순경부터 기점으로서 돈이 빠져나가던 행진들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히려 1,300억이 이 바구니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한 달 내내 매도만 치던 큰손들이 다시 매수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틀었다는 거고, 앞에서 이 분석가가 말한 진짜 사고 싶어서 매수한 흔적, 그게 어디서 나왔을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실 겁니다. 큰손들이 한 달 동안 팔다가 멈췄고요. 다시 매수하기 시작했다. 근데 이 둘을 연결하면 한 가지 해석이 나오죠. 시장에서 잡힌 그 매수세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큰손이 돌아온 신호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아시면요. 이 반등이 왜 생각보다 힘이 강력한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이 시점 비트코인은 매일매일 새로 만들어지는 수량이 정해져 있죠. 근데 이 큰손 바구니가 사들이는 수량, 새로 만들어진 수량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그 차이가 9배까지도 벌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새로 나오는 건 조금인데 매수해 가는 거는 그 몇 배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들어오는 돈이 숫자로는 작아 보이더라도 가격을 밀어올리는 힘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온 1,300억, 단순하게 그 정도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흥미로운 부분들은요.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게 지금 한 달 내내 비트코인을 팔던 그 큰손들, 대체 왜 매도를 친 걸까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아니,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못 믿어서 도망친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자료를 보면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2026년 올해 투자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주인공은 따로 있었죠. 바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주식들입니다. 이 시장에 돈이 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에서 돈을 빼가지고 이 AI 주식 쪽으로 옮겨 탔다라는 정황이 나오고 있는데, 무서워서 매도한 게 아니라 더 인기 있는 대로 갈아타버린 거예요. 이게 왜 흥미롭느냐? 비트코인이 이제 끝난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있었죠.
근데 자료가 말해주는 건 조금 다릅니다. 비트코인이 죽어서 빠진 게 아니라 잠깐 인공지능한테 인기를 빼앗겼던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의 돈들은 영원히 한 곳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거. 인기가 한쪽으로 쏠렸다가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면은 그 방향 전환 자체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리드려보자면은 한 달 내내 비트코인을 팔던 큰손들이 멈췄고요. 그리고 이번에 큰손들이 다시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큰손이 매도한 이유들은 공포감 때문이 아니라 다른 데로 그냥 갈아탄 것 뿐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 보이죠. 근데 여기서 들뜨시면 안 되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요. 이것도 분석가가 짚은 부분인데 지금 시장에서 빚을 내가지고 비트코인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적당하면 괜찮은데요. 근데 진짜 매수하는 사람은 없는데 빚으로만 베팅이 몰리게 된다.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다시 약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반등이 찐 반등이긴 한데요. 아직까지 그 시험을 통과한 건 아니라는 거. 그럼 찐 반등인지 가짜 반등인지 우리는 어떻게 구분이 가능할까요? 그 방법은 생각보다도 간단합니다. 진짜로 매수하는 사람이 꾸준히 있으면서 빚에 대한 베팅이 과하지 않으면 그건 건강한 반등이겠죠. 반대로 진짜 매수하는 건 줄어들고 있는데 오히려 빚으로 생긴 베팅만 급격하게 불어난다. 그럼 그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같이 보셔도 휩쓸리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지금 반등은 빚으로만 떠밀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매수하는 힘으로써 수요가 뒷받침돼서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한 달 동안 가장 크게 팔던 큰손들이 매도를 멈췄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큰손들의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는지를 지켜보시면서 천천히 상승하는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겠고, 만약에 큰손의 돈이 다시 빠진다거나 빚 베팅이 과열되면요, 이런 흐름들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영상 통해서 브리핑을 도움드릴 예정입니다. 결국에 며칠 전에 비트코인 반등의 진짜 이유는요, 한 달 내내 팔던 큰손들이 매도를 멈췄기 때문이겠고, 그리고 그 큰손들이 팔았던 건 공포감이 아니라 잠깐 인공지능 AI 주식으로 갈아탔던 것 뿐이었습니다. 다만 이런 반등들이 진짜로 굳어지게 되려면 빚이 아니라 실제로 매수하는 힘들이 계속해서 받쳐줘야 되겠고,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남죠. 지금 비트코인을 다시 사들이기 시작한 큰손들, 과연 어디까지 들어올 생각일까요? 그 큰손들의 다음 움직임들, 미리 읽는 방법들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상승과 하락이 빠르게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요. 무조건 큰 수익만 기다리기보다는 적당한 수익들에 만족하는 습관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 수익이 몇 번 이어지기 시작하면 욕심이 커지고요. 자연스럽게 목표가를 높이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지만 욕심이 커질수록 오히려 수익 실현에 대한 기회를 놓치고 하락에 휘말리는 경우도 자주 발생을 하고 합니다. 특히나 비중 조절 없이 진입을 하셨다면 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비중 조절은 이 수익을 줄이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준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장 같은 경우는 항상 계획대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여유를 남겨두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겠고, 결국엔 오랜 시간 살아남는 투자들은 지금 당장의 수익보다는 대응력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한 사람들이겠습니다. 리플 XRP 갖고 계신 분들 요즘에 마음이 조금 복잡하실 겁니다. 가격 자체가 1년 넘게 제자리 걸음이죠. 올해 들어서만 40% 가까이 빠졌고요. 다른 코인들은 오르락내리락 움직이고 있는데 리플만 답답하게 묶여있는 기분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번에 비트코인 쪽에서 뉴스가 하나 나왔죠. 얼핏 보면 리플이랑 아무 상관 없어 보이는데 이번 뉴스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싫어하던 리플의 정확한 약점, 이걸 오히려 무기로 바꿔줄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비트코인 뉴스가 왜 갑자기 리플 얘기로 이어지는지 지금부터 그 연결고리들 하나씩 천천히 풀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무슨 뉴스인지부터 살펴볼게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새로운 상품을 하나 내놨죠. 비트코인에 투자하면서 매달 현금을 꼬박꼬박 받는 상품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비트코인으로 다달이 용돈이 나오는 통장과도 같은 건데, 블랙록이 이걸 며칠 안에 시장에 내놓을 걸로 보이고, 근데 이 상품을 블랙록만 노리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월스트리트 거인 골드만삭스 측에서도 비슷한 상품을 7월 초에 내놓으려고 준비 중에 있다라는 거고, 이 두 거인이 같은 상품을 두고 먼저 내놓겠다라고 경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 시장이 그만큼 진짜가 됐다는 뜻이겠고,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요, 분명히 비트코인 상품인데 리플 홀더가 왜 신경을 써야 될까요? 그 답을 아시려면 이 상품이 도대체 무슨 원리로 돈을 버는지 여기서부터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품이 돈을 버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짧게 비유 하나만 써보자면요, 내가 만약에 사과를 갖고 있어요. 근데 옆집한테 사과값이 1,000원을 넘으면 그 가격에 팔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또 그 대가로 옆집은 지금 나한테 약간의 돈을 미리 줍니다. 사과값이 1,000원을 안 넘으면요, 나는 그 돈도 챙기고 사과도 그대로 가져요. 가만히 있어도 용돈이 생긴다는 건데, 핵심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사과값이 사납게 출렁일수록 옆집은 불안해서 그 약속에 더 많은 돈을 낼 거고, 가격이 많이 흔들리는 물건일수록 이 방식으로 버는 돈들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흔들림이 곧 돈이 되는 구조라는 건데 실제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돈 버는 상품들의 연수익률은 10%짜리부터 100%가 넘는 것까지 제각각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이 방식에 가장 잘 어울리는 자산이 뭘까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많이 출렁이는 자산이 가장 잘 어울릴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목에서 리플을 떠올리신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리플은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출렁여요. 그동안 리플 홀더분들께서 횡보장마다 제일 싫어했던 게 바로 이 변동성이죠. 근데 방금 본 상품의 세계에서는 그 변동성이 오히려 가장 큰 장점이 될 겁니다. 욕을 먹던 약점이 돈을 더 많이 뽑아낼 수 있는 무기로 바뀐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잠깐 선을 긋자면요. 아직까지 리플로 이런 상품이 나온 건 아니라는 거. 이건 어디까지나 리플의 성격이 이런 상품에 잘 맞는다는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신기한 게 이게 그냥 머릿속 상상만은 아니겠죠. 지금 시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지금 리플 ETF에는 6주 연속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품이 나온 작년 11월부터 들어온 돈을 합쳐보면 약 2조 원 규모인데 같은 기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상품에서는 오히려 돈이 빠져나갔어요. 이 큰손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리플로 갈아타고 있다는 뜻이겠고 특히 지난 5월 한 달에만 약 1,800억 원 정도가 새로 들어오면서 월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큰손들 움직임도 비슷해요. 리플을 잔뜩 사모은 큰손 지갑 숫자가 33만 개를 넘기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그래서 정리드리자면은 가격은 빠지는데 시장에 돈들은 들어오고 또 큰손들은 조용히 사모으고 있다는 사실들. 뭔가 앞뒤가 조금 안 맞죠. 이 어긋남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블랙록이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이거부터 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이 블랙록이 새로운 시장에 먼저 뛰어드는 회사가 아니죠. 항상 수요가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확신이 서면은 그때부터 압도적인 규모로 들어오게 되는데 비트코인 때가 딱 마찬가지였어요.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는 출시 370일 만에 약 110조 원을 모으면서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ETF가 됐죠. 한참을 기다렸다가 들어오는 순간 시장을 통째로 집어삼킨 겁니다. 그럼 블랙록이 지금 비트코인에서 한 발 더 나갔다라는 거예요. 가격만 따라가던 상품을 넘어서가지고 매 달마다 돈을 뽑아내는 상품까지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건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이제부터 잠깐 사고 파는 물건 정도가 아니라요. 오랜 시간 들고 갈 수 있는 자산으로 본다라는 신호겠고 그리고 리플은 이미 그 다음 줄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리플이 올해 3월 기준 미국의 두 가지 금융당국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렇게 똑같은 기준으로서 디지털 상품이라고 공식 분류했었죠. 법적으로 봤을 때 이미 같은 반열에 올라갔다라는 건데 그럼 블랙록도 곧 리플 상품을 내겠네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솔직해져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블랙록은 리플 상품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리플 ETF를 내놓은 곳은 6군데지만요. 블랙록은 거기에 없다는 거고 리플로 매 달마다 돈 받는 상품도 아직 세상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곧 터진다는 약속이 아니라 지금 시장이 이쪽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 이런 흐름 이야기겠습니다. 그리고 XRP 현물 ETF가 나왔고요. 이 단계는 이미 끝난 상황에서 그 다음은 그 상품에 돈이 충분히 모이면서 수요를 증명하는 단계인 건데 지금 6주 연속 유입이 바로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충분히 쌓이게 된다. 그때부터 블랙록 같은 큰 손들이 들어온다거나 더욱더 발전된 상품이 나올 수가 있겠죠. 한 업계 사람은 블랙록이 움직이려면 지금 리플 XRP 현물 ETF에 여기서 모인 돈이 3배쯤은 더 불어나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2조 정도가 모였으니까 최소 6조, 한 7조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흐름들을 앞당길 만한 방아쇠가 하나 있죠. 바로 미국의 가상자산 법안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지난 5월달 상원위원회를 통과했고요. 6월 1일 상원 본회의에서 다룰 안건 목록에 정식으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다만 실제 표결 날짜가 아직까지 잡히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본회의 표결과 더불어 가지고 다른 위원회 안건과 내용들을 합치는 절차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뭘 보셔야 될까요? 매일매일 깜빡이는 가격 캔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리플이 지금 1,500원대 중반에서 일단 바닥을 지켰죠. 여기서 무너지면 더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위로는 지금 1,600원, 1,700원까지 돌파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벽을 깨줄 가장 가까운 재료가 방금 말씀드린 클래리티 법안 표결이라는 거고 결국에 블랙록이 비트코인으로 매달 돈 버는 상품까지 만들었다라는 건요. 가격이 흔들릴수록 오히려 유리한 시대가 열렸다는 뜻이겠고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보다 더 출렁이는 리플은 오히려 잘 맞는 자산이고요. 지금 큰손들은 그 리플을 조용히 사모으는 중이라는 겁니다. 다만 블랙록의 리플 진입도 리플로 매달 돈 버는 상품도 아직까지는 확정이 아니라 방향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남겨보자면요. 만약에 정말로 리플에 매달 돈 버는 상품이 나오게 된다면 그 첫 번째 상품은 과연 어디서부터 먼저 나올 수 있을지 블랙록일지 아니면 XRP 현물 ETF를 내놓은 다른 6곳 중 하나일지 다음 영상에서 그 후보지들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균 단가 자체가 높고 시장까지 좋지 않다라고 해서 장기 투자라는 이름으로 가만히 지켜만 보는 거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가서 시장 자체가 회복된다라고 할지라도요, 이 평균 단가가 높다면 생각보다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평균 단가 같은 경우는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는 영역이겠고, 평균 단가를 낮추기 가장 좋은 시점은 시장이 뜨거울 때가 아니라요, 오히려 시장이 어려운 경우, 이때가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리플 정보 커뮤니티에서도 단기 고점뿐만 아니라 이 단기 저점 분할 매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들 바로 여기에 있어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리플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평균 단가를 관리하는 매매도 역시 중요한 투자 전략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들, 리플이 우상향한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눌림목에서 매수했다가 다시 한번 고점에서 팔고, 또 눌림목에서 매수했다가 또 고점에서 팔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장기 투자라는 것도요, 단순하게 기다림만이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하겠습니다. 이 시장에 있어서 내가 매수했던 매수 가격들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요, 현실적인 시장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가격, 그리고 현재 가격들이 기준이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시장의 원리다. 이 사실들을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리플 들고 계신 분들 요즘엔 솔직히 좀 불안하실 겁니다. 가격 자체가 상당히 밀렸고요. 미국에서 코인법이 올해 안에 통과될 확률은 일주일 만에 뚝 떨어져 버렸죠. 근데 바로 이 시점에 이상한 일들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의 회장이 직접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이 법을 끝까지 막겠다라고 강력하게 선언을 남긴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의 질문입니다. 1년에 수십조 원을 버는 은행이 왜 코인법 하나에 이렇게까지 필사적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따라가시다 보면은 지금 이 약세장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이 사건은 지난 11일 미국 경제방송 폭스 비즈니스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리플의 대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출연을 한 건데요. 리플은 XRP라는 코인을 만든 회사죠. 근데 이 사람이 작정한 것처럼 한 사람을 정조준했습니다. 바로 JP 모건의 회장 제이미 다이먼을 조준했습니다. 이 JP 모건은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이죠. 근데 갈링하우스는 이 자리에서 다이먼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발언들이 제대로 된 규제 논의를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린 건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말싸움 하나 싶죠. 근데 갈링하우스가 이날 꺼낸 숫자 한 가지가 이 싸움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버린 양상입니다. 그 숫자가 바로 30조 원입니다. 갈링하우스의 주장에 따르면 JP모건이 결제 사업 한 가지로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우리 돈으로 30조 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순수하게 남기는 이득만 무려 7조 원이 넘어간다라고 했고요. 결제 사업이라는 게 어려운 말이 아니죠. 우리가 해외로 돈을 보낼 때 내는 수수료, 외국 돈으로 바꿀 때 은행이 챙기는 환전 마진, 기업들이 외국 회사에 대금을 치를 때 중간에서 받는 처리 비용, 이런 것들 전부 다 합친 게 결제 사업입니다. 근데 갈링하우스는 왜 하필 이 숫자를 방송에서 꺼냈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 여기서부터 이번 싸움의 본질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리플이 하는 일이 뭔지를 보시면 정답이 나오는데요. 리플은 은행을 거치지 않고 국경 너머로 돈을 몇 초 만에 훨씬 더 저렴하게 보내는 기술을 만드는 회사죠. 그러니까 JP모건이 1년에 30조 원을 버는 바로 그 시장이 리플이 수수료를 깎아버리겠다고 달려드는 시장과 정확하게 겹친다라는 거고, 이 둘은 같은 밥값을 놓고 싸우는 직접 경쟁자인 겁니다. 그래서 갈링하우스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다이먼이 이 법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소비자 보호가 아니라 수익성이 높은 자기 사업을 지키고 코인업계 경쟁자들의 힘을 얻는 것들을 막으려는 거다. 물론 다이먼에게도 명분은 있겠죠. 공정하게 그쪽 이야기도 먼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다이먼이 내세우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법안대로라면 코인 회사들이 은행 수준의 보호장치는 갖추지 않으면서 이 고객이 맡긴 돈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자를 줄 수 있게 된다는 건데요. 돈 세탁을 막는 장치도 부족하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지난달 말 같은 방송에 나와서 이 법안을 막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면요, 누구 말이 맞는지 헷갈리실 수 있겠는데 한 가지 사실을 알고 나면은 이 그림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하실 거예요. 먼저 JP 모건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을 반대하는 회사가 아니죠. 자기들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JP 모건은 이미 자체 블록체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들만의 디지털 코인으로 기업 고객들의 돈을 옮겨주고 있습니다. 갈링하우스도 인터뷰에서 정확히 이 지점을 찔러버렸는데요. 전통은행들이 뒤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면서 앞에서는 코인 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한다라는 모순된 말들을 전한 겁니다. 실제로 다이먼의 과거를 보면 좀 더 또렷해집니다. 2017년 다이먼은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불렀죠. 근데 2년 뒤 2019년 JP모건은 자체 코인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싫어하는 것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아니라 자기가 통치하지 못하는 경쟁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 다이먼의 행동을 거꾸로 읽어보는 겁니다. 2017년 다이먼은 코인을 비웃었었죠.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무시였었는데, 근데 2026년에 다이먼은 법 하나를 막겠다라고 직접 방송에 나왔습니다. 이 9년 사이에 뭐가 바뀐 걸까요? 코인이라는 존재가 비웃음의 대상에서 회장이 직접 막아야 될 위협으로 커졌다라는 거고, 30조 원짜리 시장을 지키려고 회장이 직접 움직였다는 사실,
그 자체가 그 위협이 진짜라는 가장 정직한 증거인 셈이겠습니다. 하지만 무시해서 전면전으로 행동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 자체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법 자체가 통과는 될 수 있는 걸까요? 먼저 이 법이 뭔지를 한 줄로 정리드리자면요. 클래리티법은 코인을 주식 같은 증권으로 볼지 금 같은 상품으로 볼지 기준을 정하고 또 어느 정부 기관이 감독할지를 정해주는 법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코인 시장의 교통정리법인 셈인 건데 진행 상황은 생각보다 많이 와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미국 상원의 첫 번째 관문인 은행위원회를 찬성 15표 반대 9표로 통과시켰었고 이제 남은 건 상원 전체 투표죠. 다만 그 전에 위원회 두 곳에서 만든 법안을 하나로 합치는 이런 작업부터 끝내야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만치 않은 허들이 하나 더 있죠. 상원 전체 투표에서 통과하려면 의원 100명 중에 60명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계산으로 따져봤을 때 민주당 의원을 최소 7명 더 설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간이에요. 가장 최근에 나왔던 보도에 따르면요. 미국 의회가 8월달 여름 휴회가 들어가기 전까지 실제로 일하는 날은 지금 1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8월이 중요하냐? 올해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가을부터 의원들은 사실상 선거운동에 들어갈 거고요. 법안 처리는 당연히 뒷전으로 밀리기가 쉽겠습니다. 그래서 이 16일이 올해 승부의 첫 번째 분수령이 될 거라고 보는 거고 시장도 이걸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폴리마켓이라고 사람들이 진짜 돈을 걸고 미래를 예측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올해 안에 이 법이 최종 서명까지 갈 확률은 47%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일주일 만에 18%포인트나 빠졌다는 거고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8월달 휴회전 통과는 어렵다 이런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47%라는 거는 시장이 절반의 기대만 가격에 담아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법이 실제로 통과되는 순간 아직까지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절반이 남아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기대감이 낮아져 있을 때 좋은 소식이 나오면 반응들은 그만큼 커지겠고요. 앞으로 16일 안에 최종 통과까지 간다는 것은 솔직히 빠듯한 상황입니다. 대신에 이 기간에 통합 법안이 공개되고 상원 투표 날짜가 잡히는지 이 진전 신호가 나오는지 여부가 1차 분수령이겠죠. 이 신호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낮아진 기대치 위에서 가격이 먼저 반응하는 흐름들이 가장 유력해 보일 거고요. 만약에 8월달을 넘기더라도 법안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선거가 끝난 연말 회기로 미뤄지는 구조겠죠. 결국 미국 최대 은행의 회장이 직접 막아서는 법 뒤에는 1년 30조 원짜리 결제 시장이 걸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은행이 필사적이라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이 기술이 진짜 위협이라는 증거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앞으로 약 16일 올해 운명이 갈리는 첫 번째 분수령이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제이미 다이먼이 그렇게까지 막고 싶어하는 미래가 정말 열린다면 그 시장에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움직일 코인은 과연 어디가 될 수 있을까요? 최근에는 메이저 코인보다는 오히려 일부 알트 코인들이 상대적으로 더욱더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요. 단기 매매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몰빵 투자 습관이 있다거나 또 수익이 난다라고 할지라도 매도를 잘 못하는 분들 오히려 단기 매매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내가 단기 알트코인들을 활용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비중 조절과 목표가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 단기 종합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비중을 조절하고 목표가를 함께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들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수익이 나면 적당한 구간에서 만족하고 이후에 더 상승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익절해버리는 습관 자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미 매도를 끝마친 뒤에도 계속해서 시세를 보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 좋은 투자 습관 자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중요한 건요. 단기 매매도 욕심보다는 오히려 원칙이 더 우선이다. 그리고 항상 강조드리는 것처럼 결국에 팔아야 내 돈인 거고 그리고 항상 업비트, 빗썸, 이 현물 매매로서만 운영을 하셔도 충분히 좋은 시장이라는 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조용하게 큰일이 하나 벌어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뉴스를 보면서 비트코인 이야기만 하십니다. 근데 정작 더 중요한 건 다른 곳에 숨어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본이 코인 세금을 확 깎은 이 뉴스의 진짜 주인공이 왜 비트코인이 아니라 오히려 리플 XRP인 걸까요?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마지막에 조금 놀라게 되실 겁니다.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번에 일본 하원 측에서 얼마 전에 법안 하나를 통과시켰고요. 코인을 주식 같은 금융상품으로 다루겠다라는 법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도 크게 내렸어요. 지금 일본은 코인으로 번 돈의 최고 55%까지도 세금을 매깁니다. 번 돈의 절반이 넘는 걸 세금으로 가져가는 셈인 건데 이거를 20%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 주식이랑 똑같은 세율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냥 와 세금 깎았네 호재다 뭐 이렇게 넘어가기 쉽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야기는 세금이 아니라 바로 그 옆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세금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한 가지 있죠. 코인을 넣어두는 칸 자체가 바뀐다는 사실인데요. 지금까지 일본은 코인을 그냥 돈을 보내는 수단 정도로 봤었죠. 법으로도 그렇게 묶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거를 금융상품 쪽으로 옮긴다라는 건데 쉽게 말씀드려서 코인이 주식이랑 같은 반으로 전학을 가는 거예요. 같은 학교라고 할지라도 반이 다르면 적용되는 규칙이 완전히 달라지죠. 코인이 갑작스럽게 제대로 된 금융상품 대접을 받게 된다는 거고.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이게 왜 하필 리플 XRP한테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일본이 리플한테 어떤 나라인지를 아셔야지 풀립니다. 일본에는 SBI라는 거대한 금융회사가 있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큰 금융그룹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가 리플과 손을 잡은 게 2016년이었었고 벌써 10년 가까이 돼버렸어요. 그냥 잠깐 협력한 정도 사이가 아니라는 건데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시는 게 SBI가 투자한 건 XRP라는 코인 자체가 아닙니다. XRP를 만든 회사 리플랩스에다가 투자를 했다라는 사실, 이 부분은 정확히 구분해 주셔야 되고 이 코인을 사모은 게 아니라 그 기술 자체를 실제로 쓰려고 회사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다면 SBI는 XRP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 대목이 조금 놀라운데 SBI 계열의 한 은행은 주주들에게 배당을 줄 때 현금 말고 XRP로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주식 배당을 코인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같은 은행은 예금 고객한테도 이자에 대해서 코인을 얹어주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XRP 여기를 얹어주고 있습니다. 돈을 맡기면 이자에 코인이 따라오는 셈이겠죠. 그래서 우리 상식으로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일본에서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고 여기서 배당이나 이자는 사실 작은 이야기입니다. 진짜 핵심은 따로 있어요. 바로 일본에서 외국으로 돈을 보내는 송금 시장인데요. 일본에는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여기서 온 사람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죠. 이분들이 매달 고향 가족들에게 돈을 붙입니다. 그 수량이 어마어마한 상황인데 근데 나라와 나라 사이에 돈을 보내는 기존 방식은 정말 느리고 비싸죠. 몇 날 며칠 걸리고 수수료도 많이 나오는 스위프트 방식입니다. 바로 이 송금에 리플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XRP는요. 그냥 가격 상승하길 기다리는 코인이 아니라 실제로 일이 돌아가는데 쓰이고 있다는 뜻이겠고 업계에서는 이걸 진짜 수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 법에서는 세금 인하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규제를 더 강하게 만드는 내용들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등록도 안 하고 코인을 파는 업체에 대한 처벌이 강해졌습니다. 원래 최대 징역 3년이던 게 최대 징역 10년까지 상승을 했고요. 내부 정보로 몰래 거래하는 거 주식처럼 처벌합니다. 보통 이런 뉴스 들으면은 이제 규제가 정말 강해지는구나, 악재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바로 여기서부터 반전이 있습니다. 규제가 강해지면 작은 거래소들이 버티기 힘들어지겠죠. 일본에 지금 등록된 거래소가 27곳 정도인데 현재 공개된 전망만 보면은 이 중에 상당수가 정리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절반 가까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도 나와요. 그럼 그 거래량은 전부 다 어디로 갈까요? 규칙을 다 지킬 수 있는 큰 곳으로 몰리겠죠. 그리고 그 큰 곳 중에 하나가 바로 SBI인 거고 XRP의 인프라가 가장 강력하게 깔려있는 그 회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요. 규제가 강해질수록 일본에서는 오히려 XRP 쪽으로 흐름이 모이는 구조가 된다는 거고 악재처럼 보이는 게 사실은 반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상식들과는 정반대 흐름이죠.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소름 돋는 지점이겠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얹으면 그림이 더 선명해집니다. 지금 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들이는 움직임들이 일본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대국인 미국에서도 비슷한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두 가지 나라가 비슷한 시기에 코인에게 정식적인 입장권을 끊어주고 있다는 건데요. 근데 그 중에 일본 같은 경우는 하필 XRP가 가장 깊이 들어가 있는 나라이고 우연이라기에는 타이밍이 상당히 절묘한 모습이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 법은 아직까지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하원은 통과했지만 상원의 최종 표결이 남아있는 모습이고 다만 분위기상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가 실제로 시행되는 것은 2027년, 세금 인하는 2028년부터로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일 뭐가 확 바뀐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시간이 조금 걸리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자리를 잡으면서 일본 안에서 코인이 점점 더 정식적인 금융상품처럼 다뤄지고 또 그 과정에서 이미 준비를 끝낸 SBI 같은 곳들이 더 유리해지는 방향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요. 정말 단순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회사보다 이미 10년 가까이 길을 닦아둔 회사가 규칙이 명확해졌을 때 훨씬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에 일본은 코인을 주식 같은 금융상품으로 옮기면서 세금을 크게 낮췄고 이건 단순한 세금 뉴스가 아니라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신호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XRP 인프라가 가장 강력하게 깔린 일본이 서 있기 때문에 이 규제가 강해질수록 흐름이 오히려 XRP 쪽으로 모일 수 있다는 거. 이게 오늘의 핵심이고 일본이 이렇게 먼저 길을 열었다면
과연 그 다음 차례는 어느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애플 XRP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할 계획이라면 꾸준히 모아나가는 이런 방식들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장기 투자라고 하면 한 번에 크게 매수하고 기다리는 것들을 떠올리지만요. 실제로 평균 단가 관리 자체도 상당히 중요하겠고, 만약에 낮은 가격에 매수했다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높은 가격에 진입을 했다면 이 중장기 보유 과정이 생각보다 힘들게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에서 어려운 부분들은 매수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이후의 관리와 대응이겠고요. 여기서 만약에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어도 누군가는 평균 단가 관리하고 누군가는 아무런 대응도 없이 그냥 기다리기만 합니다. 결국에 시간 지나면은 결과의 차이는 이런 과정들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장기 투자도 결국에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오히려 꾸준한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있죠. 일론 머스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똑같은 상대방한테 한 달 사이에 2번을 줬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건 머스크한테 악재죠. 그래서 저는 이 재판 내용을 끝까지 읽어보니까 갑작스럽게 엉뚱한 게 하나 떠올랐는데요. 바로 도지코인입니다. 이 머스크가 패배한 재판하고 도지코인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요. 바로 그게 이번 이야기의 핵심이 될 거고, 그럼 머스크가 무슨 재판에서 졌는지부터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일론 머스크한테는 인공지능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xAI고요. 여기서 그록이라는 인공지능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회사한테는 강력한 라이벌이 있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챗 GPT를 만드는 오픈 AI 회사입니다. 근데 작년에 머스크 쪽에서 이 라이벌을 고소했었고, 그 이유는 이랬습니다. 우리 회사 엔지니어를 데려가면서 우리 회사 비밀까지도 같이 빼갔다라는 거였죠. 쉽게 말씀드려서 기술을 훔쳐갔다라는 주장이었는데, 근데 며칠 전에 미국 법원이 이 소송을 끝내버렸습니다. 그것도 그냥 끝낸 게 아니라 다시는 똑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못 걸게 완전히 닫아버린 상황이에요. 판사 측에서는요, 일론 머스크 쪽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봤고, 그리고 이건 일론 머스크의 두 번째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이 첫 번째는 바로 지난달에 있었죠. 그때는 20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소송이었었는데 거기서도 일론 머스크가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은 오픈 AI가 원래 돈을 벌지 않는 회사로서 시작해놓고선 슬쩍 돈벌이로 변했다, 이런 주장들이었는데요.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그냥 일론 머스크가 요즘 재판에 운이 없구나 뭐 이러고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죠. 이 판사가 이 소송을 왜 끝냈는지 바로 여기에 이유가 숨어 있는데, 판사가 한 말을 쉽게 풀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 새로 직원을 뽑을 때 예전 회사에서 무슨 일을 했냐라고 물어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비밀을 훔쳤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회사를 옮기면요, 그 사람 머릿속에 든 지식까지도 같이 옮겨가는 거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이 말은 곧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게 한 회사 안에 꽁꽁 가둬둘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새어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 세계 최고 부자가 법의 힘으로서 라이벌을 막아보려고 했는데 두 번 전부 다 실패했다는 사실들, 그리고 법으로도 막지 못하고 기술도 어차피 흘러나가게 된다면 인공지능 경쟁은 대체 어디서부터 승부가 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흐름을 보면은 그 정답은 인공지능 그 자체가 아닙니다. 누가 더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드느냐, 그 싸움만으로 끝이 안 난다라는 거고, 그럼 뭐가 진짜 승부처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누가 사람들한테 닿는 통로를 쥐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통로 위에서 돈이 어떻게 오고 가는지.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누가 만드는지보다도요, 인공지능이 일하고 돈을 버는 공간들을 누가 깔아줄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해진다는 사실인데요. 그리고 바로 이런 지점에서 도지코인이 등장하죠. 여기서 도지코인 좀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 좋아하니까 그 얘기 하는 거겠지, 뭐 이런 생각들. 그런데 그 뻔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도지코인 쪽에서 조용히 벌어지는 일들이 따로 있는데, 이 도지코인을 인공지능들이 서로 돈을 주고받는 화폐로 만드는 작업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풀어드려보자면요, 요즘에 도지코인 위에 새로운 기능들이 붙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AI 에이전트라는 기능인데요. 여기서 인공지능 에이전트는 사람 대신에 알아서 일을 처리해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들이 일을 하다 보면요, 자기들끼리 돈을 주고받아야 될 때가 생길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한 인공지능이 정보를 찾아주면은 다른 인공지능이 그 대가로서 아주 적은 돈을 보내주는 식입니다. 아주 작은 금액을 아주 빠르게 보내야 돼요. 바로 그 결제 수단으로서 도지코인을 쓰겠다는 그림들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도지코인 생태계가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지금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아까 이야기랑 연결을 해볼게요. 소름 돋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법원에서 딱 2번 막혔습니다. 라이벌을 법으로 누르는 길이 지금 차단돼 버렸습니다. 그럼 머스크한테 남은 길은 뭐가 있을까요? 자기 공간을 더 크고 단단하게 만드는 일들이 남아있는데, 일론 머스크한테는 이미 X라는 거대한 공간이 있고, 예전 트위터죠.
여기에 인공지능, 그록도 합쳐졌고요. 엑스머니라는 결제 기능까지도 붙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 인공지능이 모이는 공간, 그리고 그 안에서 돈이 도는 시스템. 일론 머스크는 지금 이 둘을 한 덩어리로 묶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쓰일 돈의 1순위 후보가 뭘까요? 지금 계속해서 거론되는 게 바로 도지코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재판에서 진 일이 오히려 도지코인이 중요해지는 바로 그 방향성으로 머스크를 더 깊숙하게 밀어넣고 있다는 거고, 이 패배가 도리어 도지코인 이야기에 불을 지피는 구조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솔직하게 선을 하나 그어보자면요. 일론 머스크가 재판에서 졌다? 이건 사실이죠. 근데 도지코인 생태계에 인공지능 기능이 붙고 있다. 근데 도지코인이 일론 머스크의 엑스머니 공식적으로 들어간다. 이건 아직까지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도지코인 쪽의 핵심 업그레이드도 아직까지 정확한 출시 날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도지코인 가격이 좋지가 않죠. 최근 한 달 사이에 상당히 많이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지금 당장 매수하셔라 이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가격은 약한데 그 아래에서 이런 큰 그림들이 깔리고 있다. 이걸 알려드리고자 한다는 거고, 앞으로 그럼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일론 머스크는 법이라는 무기를 잃었으니까 앞으로 자기 공간을 키우는 데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겠고,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지금 2번이나 소송에서 패소했는데 굳이 또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X랑 인공지능 결제,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묶인 조합들의 가치가 점점 더 커지게 될 겁니다. 다만 그 안에서 도지코인이 실제로 핵심 돈이 될지 여기서 더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적어도 그 공간이 왜 중요해지를 미리 아는 사람과 지금 모르는 사람, 출발 현상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 일론 머스크는 라이벌을 법으로 막는데 2번 정도 실패했고요. 그래서 자기 공간을 키우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공간의 핵심은 인공지능 자체가 아니라 사람과 돈이 모이는 무대일 거고, 도지코인은 그 안에서 쓰일 만한 돈의 후보로서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건 확정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방향성에 불과하고요. 지금 가격이 약하다는 사실과 함께 보셔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자면요.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정말로 도지코인을 자기 무대의 돈으로 선택을 한다면 그 신호는 과연 어디서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는 그 신호를 미리 알아챌 수 있는 방법들 같이 한번 찾아볼 예정입니다. 지금 시장이 재미없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시간을 보내기보다 시장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시장이 재미없다고 느끼는 이유들, 결국에 도지코인 하나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시장 전체를 보면 항상 움직임을 보이는 구간들, 그리고 쉬어가는 구간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요, 특정 한 가지 종목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흐름 자체를 보는 시각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한 종목에만 집중하면 오히려 시장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 시야를 넓혀보면 생각보다 다양한 기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 지금 시장을 즐기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방향성보다는요,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도지코인에 대해서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요, 이 정보방 중에 단기 종합방에서는 단기 알트 타점들에 대해서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는 이유도 결국에 시장을 순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너무 한 가지에만 몰빵으로 신경 쓰는 것보다는 이런 시장 전체를 보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한 가지만 하락하는지 이거를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